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2.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9%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가 크게 이제 반등을 좀 했고요. 코스피 외국인 투자자 5,50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1조 가까이 매수하면서 1조 5천억 가까이를 이렇게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500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130억 매수하면서 코스피보다는 적었지만 많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해외 증시도 보시면 니케이, 나스닥, 다우 모두 다 지금 2% 가까이 올라가 주었고요. 이렇게 이제 모든 증시가 급등을 했던 이유는 어제 CPI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하락세에 CPI 지표가 좀 생각보다 낮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증시에 대한 상승을 좀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월 CPI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3.2% 올랐다라고 발표가 되었고요. 예상치는 3.3%였는데 0.1% 낮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월치인 3.7% 상승보다 훨씬 이제 0.5%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CPI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물가 지표가 완전히 잡혔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에너지와 그다음에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는 근원 CPI 지표고요. 이 근원 CPI 지표도 사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4% 가까이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치 4.1%보다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4%대를 유지하면서 이 근원 물가 지표가 2%대를 진입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그게 이 모건 스탠리가 예상한 그런 6개월이 될지 골드만삭스가 예상한 한 9개월 정도가 될지 그 정도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물가 지표가 이제는 FOMC에 대한 미국의 그런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 그리고 제가 기사는 준비 안 했지만 중국의 그런 소비자 이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더라라는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좀 좋은 분위기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반전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이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잡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잡히면 최근까지 계속 올렸던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고 금리 동결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어야 되겠죠. 그 금리 인하를 만드는 그런 지표가 경기 침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게 이제 둔화가 좀 심하게 진행되면 침체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그 사이, 그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침체는 진행되지 않은 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했을 때 이 경기 침체로 이제 진입을 하느냐가 앞으로에 대한 관건일 것 같고요. 거기에서 금리 인하가 언제 이제 시행이 될지 그리고 이전처럼 금리를 빠르게 떨어뜨리기보다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반등은 일단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긴 하락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하나는 나왔다. 불확실성이 하나는 거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파를 모아서 좀 이제 이 CPI 지표가 다음 달에도 좀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이제 완벽히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확정 답안을 듣고 그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전쟁 그런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한 그런 대립 관계가 좀 이제 해소가 된다면 이런 물가 지표는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돈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 지표가 오른 것도 있지만 사실 물건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또 이렇게 물건 가격이 올라갔던 그런 추세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본다면 지금 이제 국제 정세에 의한 그런 대립 관계도 좀 중요해 보인다.
네, 그래서 서로 뭐 무역 제한을 걸거나 뭐 수입 수출입 제한을 걸고 전쟁을 하고, 네, 뭐 에너지를 공급을 제한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버리니까 계속 이제 시장이 이 원리대로 가지 않고, 네, 변수가 많이 생겨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최악의 상황을 좀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더 최악이 나오지 않고 좀 이제 자리를 잡는, 네, 그런 단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뭐 분위기 앞으로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CPI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다행히 좀 이제 증시에 대한 하락을 멈추는 그런 지표가 좀 되었습니다. 자, 2500선 근처까지 올라와 주었고요. 조금 더 올라가서, 네, 원래 이제 좀 차곡차곡 올라가던 그 라인까지 회복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2500 중반선까지는 좀 이번 주에 올라가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투자자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매수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이제 눈에 띄고요. 평소에 그게 계속 이제 빠져나가던 투자자가 지금 이제 10월, 11월부터 해서는 좀 이제 많이 들어와 주고 있고요. 중간에 매도를 좀 하긴 했지만 꾸준히 지금 코스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기관 투자자는 뭐 금융 투자 위주로 또 이제 큰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사실 뭐 제가 좋아하는 수급은 아니기 때문에, 네, 금융 투자 뭐 그래도 1조 가까이 매수하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네요. 일단은 이 상황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유입됐다라는 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코스닥은 800포인트 회복했고요. N자로 올라가고 있지만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딥니다. 아무래도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주 고성장의 종목들이 좀 이제 타격을 받았던 게 있고요. 공매도가 금지되고 증시가 회복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하락폭에 대한 회복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침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이제 실망감도 빠르게 회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를 모두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 이렇게 변수가 터질지 예상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전체적인 이 결과론적인 흐름을 보고 추세를 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대응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을 보았을 때는 지금 이제 저점 부근에 거의 도달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정책,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하락 이런 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관적으로 최근에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은 지금은 개선되어서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투자 수급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 이틀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뭐 기관 투자자는 양매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뭐 생각보다 아주 이전처럼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자, 증시 분위기 좋은 상황 속에 이제 MSCI 리밸런싱 오늘 이제 편입 지표, 편입 종목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11월 30일까지 그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2주 동안 그 지표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비중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또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좋은 분위기로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0.5% 올라가고 있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0.5% 정도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상승폭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확실히 이제 그런 CPI 지표, 물가 지표가 잡히면서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국제유가는 77달러로 80달러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3.1달러 수준에서 3점 초반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3%대 초반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이제 점점점 올라가면서도 지금 눌러지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조금 의외죠. 77달러 수준에서 계속 눌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뭐 여기서 완벽하게 국제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이 20년대 이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게 아직까지도 높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달러 수준도 사실 평소보다는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갈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1301원으로 급락을 했죠, 어제. 그래서 확실히 CPI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이 환율이라든지 네, 그런 국제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강조를 드렸던 그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4%대로 지금 떨어졌고요. 다행히 5%대로 다시 진입하지 않고 서서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4%도 깨고 3% 중반대로 다시 진입을 해준다면 코스피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중요한 점은 앞으로 이제 미국 예산안이 어떻게 통과가 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 이슈 하나만 잘 넘기면 올해는 이제 큰 이벤트들은 다 넘어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네. 우리가 계속 이제 막기만 했는데, 올 말부터 이제 내년부터는 좀 이제 금리 인하, 그 다음에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좀 이제 수익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50원 상승했고요. 3.17% 상승했습니다. 14,660원으로 네,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상승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도 올라가 주었고요. 뭐 관련 종목도 다 올라가면서 오늘은 뭐 대부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었다. 네, 전체 증시가 반등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의 거래는 뭐 평소처럼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거래량도 여전히 적습니다. 250만 주로 올랐고요. 어제도 180만 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한 6%, 7% 가까이 올랐지만 사실 그 적은 거래량으로 올랐고 적은 거래량으로 내린 만큼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주가다. 그리고 증시가 떨어지면서 내렸던 이 주가가 다시 증시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네,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듯이 지금은 전체 거래량이 1%채 되지 않고 있다. 유통 물량이 많지 않고 네, 지금은 주식 수가 많아서 절대 두산 에너빌리티가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매수하는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증시가 올라가니까 매수세가 조금 붙어주니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참 신기하게도 또 이렇게 쌍바닥 형태를 그리면서 네,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이제 급락 이후에 그런 형태를 좀 많이 그리는 것을 제가 보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매도 상황이 좀 공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좀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증시 반등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결국엔 또 쌍바닥 비슷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 증시가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다음 주 뭐 이제 옵션 만기가 아니고 MSCI 리밸런싱까지 또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네, 이 이상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21선, 5일선 이제 좀 뭉쳤고요. 아직 60일선, 121선, 241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갭을 메우면서 가까이 가든 혹은 조금 시간을 끌면서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든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증시가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하락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분식 회계 이슈도 있었고 뭐 그런 좀 악재 아닌 악재가 있긴 했지만 사실 주 원인은 코스피가 급락했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차트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증시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은 코스피의 대형주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대형주답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차트는 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더 볼 건 없고요. 기관 투자자는 48만 주 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36만 주 매수했습니다. 양매수 진행되었고 금융 투자 위주로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의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체 매수세 중에 뭐 대부분 금융 투자로 나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네,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보험, 투신, 연기금 투자자, 사모펀드 다 매수를 하긴 했지만 그게 뭐 많은 매수 없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그래도 이제 연속적인 매도를 끝내고 이틀 정도 매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공교롭게도 이제 공매도 잔고가 최고치를 달릴 때 기습적으로 이제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서 그날로부터 이렇게 좀 공격적인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자주 나타나던 공매도 금지 이전에 자주 나타나던 모건 스탠리, JP 모건이 참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매도를 많이 활용했다라는 뜻이고요. 일단은 최근에 신한증권만 계속 보이고 있는데 신한증권을 통한 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 공매도 잔고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는 1269만 주, 어제보다 더 줄었습니다. 한 7만 주 정도 줄었고요. 조금씩 줄고 있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1거래가 공매도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감소했고요. 어제도 있었는데 추가로 감소했을지, 그리고 오늘은 1 공매도 거래가 0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라는 것이 거래량이 부족할 때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공매도를 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어제 나왔던 것이고 오늘은 거래량이 그 기준 이상으로 집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건은 이 많은 공매도 잔고, 최근에 급증을 시켰던 이 공매도 잔고를 어떻게 이 환매를 할 것인지, 내년 6월까지 버틸 것인지. 이제는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공매도를 그냥 증시가 떨어져서 금지했다라기보다는 이 공매도 자체에 대한 제도의 허점을 완전히 이제 고쳐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공매도를 뭔가 정식적으로 하지 않고 좀 불법에 가까운 애매한 공매도를 쳤다면 지금 분명히 움츠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인지는 천천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공매도 금지 이후에는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대차 잔고도 보시면 어제 상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마 오늘도 오늘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크게 많이 상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연속적으로 지금 대차 잔고가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8일부터 해서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같이 줄어들지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 상세는 외국인 추적 물량이 36만 주 플러스에서 22만 주 플러스로 한 14만 주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매수를 계속 이어갔고요. 어제도 그렇고 계속 연속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는 13%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4%대에서 13%대까지 반등을 시켰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매도가 늘기 전에 이제 공매도를 많이 상환했을 때 피크가 13.8% 정도의 지분이었는데 그 0.8%를 이제 채워 나갈 것인지, 그때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거래원은 어제 뭐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최근에 잘 우리가 평소에 공매도라고 생각하는 그 증권사들은 지금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매도해서 빠졌고요. 오히려 뭐 IBK증권 요런 뭐 연기금 투자자가 활용하는 그런 이 매도 창구가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신한증권은 계속 이제 매수가 보여지네요. 그래서 최근에 한 10일 동안도 집계를 해보면 신한투자증권이 지금 60만 주 플러스가 되었고요. JP모간, 모간서울이 매도에 좀 보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 신한증권에서는 계속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MSCI 리밸런싱에 맞춰서 수급이 반전이 될지, 분명히 모건스탠리도 저 많은 공매도 잔고를 상환을 시켜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 명분이 MSCI 리밸런싱과 굉장히 관련이 깊을 수 있다. 그래서 한 2주 뒤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네,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하나씩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원자력 기후 정상회의에서 탄소 중립의 핵심 에너지로 등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달 말에 개막하는 기후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력을 주요 청정 에너지원으로 선언하고 확대를 독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얘기를 한 바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UAE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은 2050년까지 글로벌 원전 발전량 용량을 3배로 늘리는 것을 주도해서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차원에서 이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선도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기관들의 대출 정책에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에 한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이 동참해서 12월 1일에 선언문 서약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CFE 100에 대한 CF100이죠. CF100에 대한 이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그게 기후 이 정상회담에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미국, 한국 이렇게 대표적인 국가들이 언급이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스웨덴 쪽과 핀란드는 원래 탈원전 국가였는데 이제 친원전 국가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고, 뭐 영국, 프랑스도 프랑스는 원래 원전을 이제 많이 깔던 국가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영국도 저렇게 이제 원전 쪽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제 이쪽에 동참을 한 것 같고, 미국도 네, 이제 큰 시장,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한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요건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는 좀 별개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미국이 그런 에너지 차원에서 좀 견제를 하는 두 국가이기 때문에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기술도 사실 러시아와 중국과 지금 이제 서방 쪽 기술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제조 기술이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이제 벡텔사와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폴란드 원전에 대한 이 수주를 했고, 거기에 대한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 전체적인 건설, 외곽 건설 이외에도 사실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들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 미국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기업들에 대한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요. 그게 뭐 프랑스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국가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글로벌 전체의 시장 파이가 커진다면 점점 더 협력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네, 그런 관련 기업들이 다 같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용량을 이제 3배까지 늘린다는 것은 신규 원전 건설이라든지, 네, 대형 원전 건설이라든지, SMR이라든지, 초소형 원전이라든지 이쪽에 대규모 투자를 할 거고, 네, 그런 건설을 促진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꼭 원자력 에너지만 올인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이제 증가하는 그 차원 속에 원자력 에너지가 또 한 번 부각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 스마일 원전 사고, 뭐 그 다음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다들 이제 유럽,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이쪽에서 이제 사고가 하나씩 터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경계감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유럽 쪽에서 다시 한번 원전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한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왜 이 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는지, 그렇다고 원전 100%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원전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이 흐름을 좀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주목받고 있는 것이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네, 그런 북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도 그렇고 계속 SMR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지역에 이제 SMR 건설을 위한 합작 회사가 설립이 되는데요. 노르웨이는 대표적인 해상풍력 국가거든요. 덴마크도 그렇고, 네, 그쪽 북쪽에 바람이 꾸준하게 한 방향으로 많이 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형 풍력기도 많고 해상 풍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국가들인데, 사실 이렇게 SMR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를 투입을 시키면 그 해상 풍력에 대한 시장이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뭐 조금 견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SMR을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부 지역에 전력이 부족하고 2035년까지 전무한 신규 발전 건설 계획이 이제 합작 회사 설립 근거로 꼽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 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2030년대로 진입했을 때 앞으로 전기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클 거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한 에너지를 줄이기보다는 다각화시켜서 그 다각화된 에너지를 다 같이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입장에서는 효율성 중요하죠. 그리고 뭐가 맞다, 뭐가 맞다가 아니라 지금은 그 에너지 수요 자체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뭐 당장 다음 달,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것에 지금 이 소식들을 보면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왜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폴란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원전 프로젝트 실현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한수원에 대한 2단계 퐁투누프 원전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통해서 에너지 안보를 크게 강화하고 기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국회 시정 연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폴란드 자체에서 지금 야당이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지금 이제 정부를 새로 꾸릴 텐데요. 그럼 이제 두다 대통령은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의견이 다르다면 힘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에너지 측면에서는 지금 EU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당 연합이 폴란드 내에 첫 번째 원전 건설에 대한 계속 건설을 지금 이제 약속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두 번째 원전 건설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지금 폴란드 전체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중요시하고 있고 유럽 전체가 그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건설은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말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벡텔 건소시엄이 이렇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설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계약 기간이 이제 18개월이고 그 설계가 이제 진행되면서 착공을 준비할 때 이제 기자재를 발주를 할 텐데요. 자, 그 기간이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가 계속 소송만 하고 있는데 그 소송이 이제 곧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분명히 시장 파이가 크다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피터지게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차지할 수도 있는 러시아 이 어디였죠? 로사톰이죠. 네, 로사톰과 그다음에 중국 핵 공업 그룹인가요? 네, 이름이 어려워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중국 쪽 이렇게 두 그룹이 상당히 이제 기술도 좋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 쪽, 프랑스, 우리나라 다 합쳐도 그쪽이 더 많은 건설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근데 지금 그 두 국가를 배제를 하는 시장이 지금 새로 열리고 있거든요. 그 시장이 이제 앞으로 시작이 되면 미국과 프랑스, 한국은 다 같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미국이 제조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랑스든 한국이든 이렇게 손을 잡을 거고요. 그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 현 대통령, 그리고 전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이제 공동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원자력 공동 진출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피터진 싸움을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지켜보고만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항소한 것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네, 좀 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상태면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좀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다른 제안을 하거나 우리나라가 뭐 로열티를 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끝내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폴란드 퐁투누프 원전도 좀 잘 진행되어서 되었으면 좋겠고 폴란드 퐁투누프 원전은 특히 1400메가와트급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모델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자체를 1100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당연히 진행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고요. 폴란드뿐만이 아니고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뭐 카자흐스탄도 그렇고요. 네, 여러 국가들이 1400메가와트급을 선호를 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진부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모델이 지금 계속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도 그 많은 시장을 네, 놓칠 수 당연히 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 한국을 견제해서 결국 중국, 러시아를 주느니 이렇게 한국과 협력해서 로열티를 받더라도 그렇게 같이 진출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분위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건설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새로운 브랜드도 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의왕 쪽에 아파트 건설 공사 209 수주를 유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고요. 크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건설 쪽에서도 이렇게 이 힘을 내고 있다라는 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래 두산 건설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두산 건설이 지금 빠져나오긴 했지만 두산 건설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영업이익과 이 수익은 좀 줄었지만 두산 건설도 확실히 이전에 완전히 부도날 때와는 다르게 좀 많이 개선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가가 워낙 높아서 네, 건설 자재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좀 건설사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확실히 좀 힘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건설은 최대 주주가 사실 두산 계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합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무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거의 뭐 같이 옆에 있는 뭐 그런 형제 식으로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소식은 네, 서울대 쪽에 이제 아시아 최초로 뉴스케일 파워 SMR E2 센터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개소식이죠. 그래서 개소식이라고 할게요. 개소식이라고 하니까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GS 에너지,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해가지고 이렇게 세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 지분을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이 세 기업이 지원을 해서 이렇게 서울대학교에 E2 센터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2 센터라는 것은 뉴스케일 SMR 주 제어실을 그대로 옮겨 놓았고 시뮬레이터로 실제 SMR 운전 시나리오를 통해서 뉴스케일 기술과 특징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E2 센터는 미국 4개 대학에 설치되어서 교육, 인력, 뭐 홍보에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꼭 미국 SMR이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 SMR을 버리고 미국을 택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SMR은 설계 단계에 불과하고요. 뉴스케일 파워건은 NRC 인증을 받은 네,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진사의 모델을 우리가 이 착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작을 해보면서 우리나라 SMR 개발에도 당연히
그 제작을 하는 노하우가 있어서 설계를 할 때 더 좋게 설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꼭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기술은 버리고 뭐 미국 거를 가져와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참 잘못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굳이 국산차 안 타고 왜 외제차 타냐 이거랑 똑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은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주가도 급락했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NRC 최초로 설계 인증을 받은 기업이고 그 이외에 기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NRC 인증을 받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 미국 아이다 호주 말고 효율적인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요. 루마니아는 이미 뉴스케일 파워와 거의 계약을 했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그냥 뉴스케일 파워만 들어간 게 아니고 네, 여러 국가들의 펀드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네, 지금은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네, 천천히 한번 이 뉴스케일 파워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엑스에너지도 분명히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아직 설계 인증 단계도 아니지만 분명히 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분명히 지금 3배 정도 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용량을 늘리겠다고 이번 달 말부터 열리는 기후 정상회담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